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번째 생일날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쫓겨났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박지은입니다. 지은 씨, 우리 이혼합시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주세요. 제 60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축하 케이크는커녕 남편 박동현의 입에서 나온 건 차디찬 이혼 선언이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30살에 시집와서 60이 될 때까지 제 모든 청춘을 이 집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엔 제 딸뻘 되는 젊은 여자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그 여자가 제 얼굴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30년 세월을 담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 밖으로 내던져지는 순간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5년간 중풍으로 누워만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제 발치에 밀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가방 안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요. 제 하루는 항상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아버지 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리고 아침 죽을 쑤어서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다면 해봐. 어차피 내가 할 일이지 뭐. 그렇게 15년을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욕창 하나 생기지 않도록 2~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매일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 집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제 헌신은 그저 당연한 밥값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자 여사는 30년 내내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시집이나 잘 왔지.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게 그분의 낙이었습니다. 남편 박동현은 더했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밥 줘. 세탁물 챙겨놔. 30년 동안 남편한테 들은 말이라곤 명령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여자 향기였죠.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싼 향수 냄새였습니다. 의심이 들어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본 남편은 제가 30년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한텐 이것도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호였죠. 28살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랑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똑똑하구나. 내 엄마는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없잖니? 30년 동안 그냥 우리 집 밥이나 축낸 거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리고 아빠한테 젊은 여자가 있으면 저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라면서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밤새 열 재워가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뒷바라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인 저를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 60번째 생일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준비한 것 있어요? 남편이 냉랭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합의서야. 도장 찍고 오늘 당장 나가. 여보, 이게 무슨. 아줌마, 이제 그만 떠들고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라고요. 남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제 얼굴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밥이나 축냈지. 당신 친정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이혼 위자료도 기대하지 마. 당신이 뭘 기여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집어넣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 치웠네. 그리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 30년이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던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시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에 낡은 서류 가방을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제 쪽을 보시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하셨죠. 아버님, 이게. 빨리 안 나가. 아버지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집 밖으로 나온 60세 여자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여러 개,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식 이전 증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귀하 주식회사 동현산업 보통주 510만 주를 귀하 명의로 이전함.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현산업은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40년 전에 세우신 회사였죠. 총 발행 주식 1천만 주 중 510만 주라니 51%가 제 명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서류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3채, 서초구 오피스텔 2채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말도 못하시던 바로 그때였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들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건강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거나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겠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마. 나는 5년 전부터 이미 건강했다. 중풍은 연기였어. 우리 가족들의 진짜 본성을 보고 싶었거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내가 요양원 보내자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나를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지. 그때부터 10년간 너는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 밤새 잠도 안 자고 간병하고 욕창 하나 안 생기게 정성껏 보살펴줬지. 10년 후 내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을 때 나는 생각했어. 과연 우리 가족들이 나를 그리고 너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다시 중풍 연기를 시작했지. 의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도 받았고 녹음기를 꺼안고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봤어. 내 아내 정숙자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지. 내 아들 동현이는 밖에서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너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심지어 내 손자 준호까지 할머니한테 배워서 너를 무시하더구나.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지은아. 5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나를 돌봐주고 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성을 다했지. 너는 나를 돈 많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래서 결심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기로. 회사 주식 51%, 내 명의의 건물 5채, 그리고 예금 12억 원 전부. 이미 3년 전에 법적으로 모두 내 명의로 바꿔놨어. 동현이한테는 10%의 법정 유류분만 남겨뒀다. 그것도 아깝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지은아, 너는 3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지. 이제는 박지은이라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이 재산은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이건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존중과 사랑이야. 서류 가방 안에 내 일기장 5건이 들어있어. 5년간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뭐라고 욕했는지 전부 기록해뒀어. 김진수 변호사에게도 모든 증거를 맡겨뒀으니 내가 죽으면 유언장 공개할 때 이 녹음과 일기를 공개하라고 했어. 우리 가족들한테 제대로 복수해라, 지은아. 내가 30년 동안 받은 무시와 멸시를 100배로 갚아줘. 그게 이 늙은이가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녹음에서 들은 김진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지은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사님 명의의 자산 목록입니다. 동현산업 주식 51%, 시가 총액으로 약 108억 원어치입니다. 강남 상가 건물 3채, 시가 45억, 서초 오피스텔 2채, 시가 28억, 그리고 예금 12억 원, 총 193억 원의 자산이 여사님 소유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93억이라니. 박동현 씨와 정숙자 여사는 아직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극비로 처리하셨거든요.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요?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49일째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죠. 회사 이사진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동현산업 본사 회의실, 이사진 10명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의 안내로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 박동현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박지은, 내가 왜 여기 와? 당장 나가. 잠시만요, 사장님. 부인께서도 법적 상속인이시니 참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속인? 이 여자가 뭘 상속받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한테 줄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 정숙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유언장을 열어봐야 알겠죠.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개봉했습니다. 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박철수는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먼저 내 며느리 박지은에게 감사를 전한다. 15년간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뭐, 며느리한테 감사? 정숙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지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동현산업의 보통주 510만 주,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3채,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예금 12억 원 전부를 박지은에게 준다.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미쳤나? 며느리한테 전부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서재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내 이름은 박철수, 동현산업 창립자다. 시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다. 나는 지난 5년간 중풍을 연기했다. 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며느리 지은이가 나를 집에서 돌보겠다고 했다. 10년간 정성껏 간병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지. 그때 나는 궁금했다. 우리 가족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에 대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가난뱅이 집딸이 밥값이나 하지. 시아버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 그냥 가정부지 뭐. 젊은 여자가 훨씬 좋아. 또 다른 장면. 아들 준호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그냥 30년 동안 밥만 축낸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봤다. 내 가족들은 지은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반면 지은이는 5년 동안 한결같았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나를 돌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성을 다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대했던 지은이가 가져야 한다. 동현아, 숙자, 준호,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지만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긴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이미 3년 전에 모든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 일을 제기해도 소용없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영상을 보셨잖습니까? 회장님은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3년 전에 이미 완료된 증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51% 주식이 저 여자 명의라고? 그럼 회사 경영권이? 이사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동현산업의 대주주는 박지은 여사님이십니다. 사장님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요. 남편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3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무릎을 꿇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밥값도 못하는 게 뭘 기여했냐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밥값을 제대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30년치 밥값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은아, 제발. 시어머니도 달려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다 알아. 제발 우리 좀 봐줘. 어머님,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 있으세요? 전 이제 박지은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에요.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주주로서 제 권한이었죠. 본 이사회는 박동현 사장의 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51% 지분으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혼 소송도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죠. 위자료로 5억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아서 큰 결정만 내렸죠. 건물 5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만 해도 매달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 배당금까지 합치면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박동현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그 젊은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여자도 떠나더군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아들이 몰락하자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준호야, 넌 60살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을 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는 30년 동안 밥만 축냈다고 했잖니. 엄마, 난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야.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날 버렸잖아. 이제 우린 남인 거야.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30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서 7시에 일어나는 게 늦잠 자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얼마 전 준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엄마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호가 일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며 멀리서 지켜봅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0년을 무시당하며 살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190억대 부자가 됐다는 게 드라마 같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5년간 중풍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중풍 연기를 하시면서 가족들의 진짜 본성과 제 진심을 확인하셨던 거죠.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박지은이 아니라 동현이 엄마, 준호 엄마, 박씨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이제야 박지은으로 살고 있습니다. 60세에 찾은 제 이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60세에 찾은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박지은입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